가을철에 태어나는 최고의 식재료, 생강.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약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생강의 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의 평균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평균 체온이 떨어지는 요즘, 꼭 도움될 만한 책이 있어 준비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냉증에서 시작된다. 생강으로 시작하는 너무도 쉽고 저렴한 건강법.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시하라 유미는 일본의 전 수상, 국회의원,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지만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학, 자연의학을 폭넓게 연구하여 자연치유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요법인 체온요법, 소식건강법, 생강요법, 사과당근 주스 요법을 개발하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집필한 책 중에는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나를 살린다라는 책도 참 유명한데요. 이 모든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생강을 즐겨 먹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과 이상 증상은 냉증에서 시작된 것으로 냉증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증상과 질병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체온을 높여서 만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해결책의 중심에는 생강의 힘이 있습니다.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은 모든 질병과 몸의 이상 증상의 근원이 냉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생강요법입니다. 냉증 제거에서부터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까지의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생강 섭취 방법 등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의 한마디.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줄고 허리도 5cm나 줄었어요. 뾰루지가 사라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요. 우울증으로 반년이나 휴직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냉방병, 여름 감기와 연을 끊었어요. 골칫거리였던 요통이 생강스포로 나았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지니 밥맛도 좋아졌어요. 생강의 능력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아유르베다의 한 서적에서는 생강을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말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는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생강의 능력은 동양의 의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중국의 의서이자 한의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상알론에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하고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에 불필요한 체액을 제거하며 기를 소통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냉증의 원인들. 현대인들에서 생강은 필수 식품이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첨단 방식의 기기들이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이 공통된 증상을 겪고 있다. 그 증상은 바로 냉증이다. 현대화가 냉증을 부르고 냉증은 각종 증상과 질병을 야기한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된다. 냉증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에어컨의 보급으로 지나친 냉방, 과식으로 인한 혈액의 오염,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 수분이 많은 식품, 남방 원산 식품, 백색과 청색, 녹색 식품, 부드러운 식품, 생채소, 화학조미료, 화학약품, 건강보조식품, 지나친 염분 제한, 수분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노출이 심한 패션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들이다. 이쯤 되면 냉증은 현대병이나 다름없다. 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워 더욱 좋다. 병원 진료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평소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은 그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효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와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일본의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다. 꾸준히 했더니 몸까지 좋아졌다라는 극찬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1년 3월 7일에 방송된 후지TV의 슈퍼뉴스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배부른 다이어트 특집을 통해 생강홍차 다이어트를 다뤘는데 주부 3명이 하루 3끼를 배부를 정도로 든든히 챙겨 먹으면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살을 빼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생강홍차를 마신 주부의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컸다. 이 방송 이후로 그는 일본에서 생강 박사라 불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강의 놀라운 효능들. 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열을 내린다.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가라앉힌다.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제거한다. 혈액을 맑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이고 위궤양을 예방한다. 구역질을 억제한다. 항균과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우울증을 예방한다.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면역력 강화와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저지한다.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인 생강의 힘에는 생강의 유효 성분과 효능, 증상별 고민별 생강 건강법, 생강을 이용한 음식 레시피가 가득 실려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강홍차다. 성질이 따뜻한 홍차에 몸을 덮이는 성질이 있는 생강즙을 넣고 역시 성질이 따뜻한 흑설탕 혹은 벌꿀을 넣어 하루에 3에서 6잔씩 마시면 트리플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다. 트리플 온열 효과로 몸은 따뜻해지고 더불어 냉증이 해소되면서 관련 증상들도 사라진다. 살도 빠지고 피부까지 좋아져 여성들에겐 그 어떤 미용법보다 뛰어나다. 생강홍차 외에 생강탕, 매실간장번차, 무탕, 생강주, 생강청주, 생강식초 벌꿀 드링크, 생강 핫상그리아, 생강파청주, 생강검은조청, 생강벌꿀절임, 생강잼, 생강간장, 생강드레싱, 생강소스, 생강미소된장소스의 효과와 활용법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섭취하면 된다.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식재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학계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생강은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먹지 않고도 생강의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포로 만들어 몸에 붙이면 통증이 억제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고 생강을 갈아 넣은 물에서 반신욕을 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배출된다. 이렇게 생강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겸하면 어느새 냉증이 사라지고
두통을 비롯한 각종 증상들도 깨끗이 낫는다.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의학 대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 플러스 마이너스 0.34도라고 나와 있는데 독자 여러분 중에 평열이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대,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사계절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에는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하다.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내 병원에도 여름에 끝무렵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 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수분을 버려서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의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폭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일일 세끼 자체가 과식이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에 주의. 서양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이라고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인 녹차와 커피, 주스와 콜라, 우유와 맥주, 남방 원산식품인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와 오이, 백색, 청색, 녹색 식품인 백설탕, 크림과 우동, 잎채소, 부드러운 식품인 빵, 마요네즈와 버터, 케이크. 이 밖에도 화학조미료, 화학약품, 건강보조식품이 있다. 평소의 식생활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들 음성 식품만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렸을 때는 남방 원산 과일이나 빵과 버터, 마요네즈와 케이크 같은 서양식은 거의 먹지 않았고 생채소를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는 습관도 없었다.
물론 지금처럼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주스 등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서양식 식생활이 정착되고 물류의 발달,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의 보급 등으로 한 세대 전과는 판이한 변화가 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에는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 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소금을 줄이는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토호쿠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된장, 간장, 절인 음식 같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 관계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감염운동을 실시하여 염분 섭취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호쿠 지방 사람들에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던 당시에도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고작 2, 3세 모자랄 뿐이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겨울철 추위나 운동 부족, 채소 섭취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토호쿠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일염을 먹도록 한다. 또 배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수분과 함께 체내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에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다. 생강은 최고의 냉증 제거 식재. 인도의 전승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약 구풍제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 약 450g을 양 한 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만하다. 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게 진저브레드 생강빵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중국에서도 생강은 중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중의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상할론에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하고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에 불필요한 체액,
체내의 고인물을 제거하며 기를 소통시키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명나라 시대에 저술된 본초 강목에도 생강은 백사, 다양한 질병을 방어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한약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방 100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 일을 계기로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생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 감기약으로 유명한 갈근탕이나 위약인 안중산, 간질환에 처방하는 소시오탕, 장애 이상에 쓰는 개지가작약탕 등에도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에는 기혈수를 조정하는 작용이 있다.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강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수의 흐름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수가 정체되면 온갖 질병이 일어난다고 본다. 피의 정체를 어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다. 심장이나 혈관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그 부분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방치하면 염증이나 종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된다. 몸에서 땀이 난다. 붉은 얼굴, 대변에 색이 시커멓고 냄새가 심하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등의 항목은 어혈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즉, 냉증은 혈액 오염으로도 직결된다. 또 물의 흐름이 나빠져서 정체된 상태. 수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기의 정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정체되는 현상이다. 활력이니 기력이니 기압처럼 기가 들어간 단어는 무척 많다. 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정체되면 처음에는 어쩐지 몸이 찌뿌드드하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헛배가 부르다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난다.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피로 증후군 등으로 진전되기 쉽다. 생강에는 기혈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만능 작용이 있다. 냉증 외에 이런 증상에도 효과 만점. 생강에는 냉증을 제거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말고도 많은 효능이 있다. 이들 약효를 소개하기 전에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부터 설명을 하겠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한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의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생강의 껍질 바로 밑에 있는 가는관에는 정유가 들어있다. 정유는 특유의 방향을 지닌 휘발성 기름이다. 생강의 정유에는 진기베롤, 진기베렌, 커큐민, 피넨, 시트랄류, 보르네올 등 400종류가 넘는 방향 성분이 들어있다. 이들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생강에 다양한 약효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발안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안과 거담을 촉진한다.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해열 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한다. 진통 및 소염 작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다.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멀린에 필적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항암제나 마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이다. 구역질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불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산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기병의 특효약인 한약 바나호박통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다.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발안이나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어떤가? 생강은 냉증 제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다. 게다가 하나같이 현대인이 예방하고 개선하고 싶은 증상들만 모아놓지 않았는가. 최고의 조합 생강과 홍차와 흑설탕.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우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어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강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트리플 온열 효과로 강력한 작용. 생강, 홍차, 흑설탕을 조합한 생강 홍차.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같이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생강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홍차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도 해방된다. 붓기 제거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몸이 신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이 차다. 냉증 탓에 대사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또 체내의 여분의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인 채 배출되지 않는다. 생강홍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들 증상은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무리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피부도 고와져서 오늘부터 당신은 피부미인. 생강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며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무엇보다 얼굴 전체에서 생기가 넘치며 빛이 난다. 생강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생강을 이용. 종류나 산지 등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종류의 생강을 먹든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신선한 것에 영양분이 많으니 구입할 때는 굵고 울퉁불퉁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신선한 생강을 고른다. 반대로 표면이 밋밋하고 주름이 눈에 띄는 데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생강은 오래되었다고 보면 된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표면을 말린 뒤 랩 같은 것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넣는다.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간다고 한다. 갈아놓은 상태에서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밀폐식 비닐봉지 같은 데 넣고서 평평하게 펼친 뒤 젓가락 머리 부분을 이용해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쓸 만큼만 떼어서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채 썰거나 편으로 썬 생강, 잘게 다진 생강도 마찬가지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얇게 썬 생강을 넣은 식초나 매실초, 벌꿀, 간장 등에 담가 만드는 절임도 쉽고 오래가는 보관법이다. 또 생강을 갈 때는 세라믹 강판을 쓰면 편하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잘 갈리고 안전한 데다 설거지도 간단하다.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도 좋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 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되도록 껍질째 쓰자.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할 때는 되도록 껍질째 쓰도록 하자. 생강에 함유된 정유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정유 성분에는 살균 효과 등의 약효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하루 섭취량은 따로 없다.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자재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자재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해외 생강 연구의 1인자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착각을 해서 1회 3에서 4g씩 먹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2g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결국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한 섭취량을 찾아 나가면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몸 상태나 신경 쓰이던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생강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바로 이것. 생강 박사인 내가 첫째로 추천하는 생강 건강법은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저렴한 홍차 티백을 이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티스푼 하나 분량의 홍차 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든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한 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과 무릎 통증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과 음용법. 1인분 재료. 생강 약 10g, 엄지손가락 크기 한 조각, 건조 분말은 약 한 작은술, 큐브 생강은 약 2cm. 홍차는 한 잔 분량,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은 적당량, 없을 때는 벌꿀로 대신한다. 단, 생강홍차를 마실 때는 다음의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실 것.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된다. 하루 3잔에서 6잔. 취향과 몸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기상 직후와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신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생강즙 4에서 8cc 정도부터 시작하자. 이런 사람은 생강 섭취를 피하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강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시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나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래 한의학에서는 위를 치료하는 약이 나올 정도니 위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해서 상태를 지켜보자. 수확의 계절이라는 말처럼 가을이 되면 1년간 정성 들여 가꾼 다양한 곡식과 과일이 푸짐히 수확됩니다. 그중 하나가 생강이지요.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의 잡내를 없애주는 양념으로 주로 쓰이지만 알고 보면 생강만큼 다재다능하고도 유능한 식재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강의 힘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몸이 차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었는데 냉증으로 인해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오늘부터는 생강 홍차를 마셔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냉증과 감기 조심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